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작년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준금리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저도 정말 답답하고 지긋지긋한데요. 특히 지금처럼 대출 이자율이 높은 시기에는 매달 나가는 이자가 참 부담이 돼요. 그렇다고 목돈을 마련해서 대출을 갚는 건 더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금리를 낮춘 사람들은 평균 1.6%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췄다고 해요. 이 방법을 포함해서 유용한 정보를 가득 담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간단한 개념 이해부터 시작해볼게요.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기사를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말하는데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에요. 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3.5%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출 이자율은 어떤가요? 23년 이후로 쭉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떨어졌나요? 실제로 한국은행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23년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지만 대출 평균 금리는 변동이 있는 게 보이시죠?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보면 대출금리 구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분돼요. 기준이 되는 금리와 가감이 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대출 상품마다 기준금리가 다르고요. 대표적인 기준금리는 CD금리, 금융채금리, 코픽스 금리 등이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물론 이런 지표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당연히 영향을 받는데요. 예금 이자율, 시장 상황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최종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에 은행의 운영비용, 대출 위험도, 시장 경쟁 상황 등을 반영해서 나오게 돼요. 결론적으로 대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다르고 여기에 가감되는 추가금리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최종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출금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셨나요? 다음은 대출금리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뉘어요.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이자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고요. 변동금리는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통 변동 주기는 3개월, 6개월, 12개월이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데요. 은행이 대출기간 동안 금리 변동의 위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금리가 낮은 시기나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는 고정금리가 좋고요. 반대로 금리가 높은 시기나 금리 인하가 예상될 때는 변동금리가 유리해요.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시장 변화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요. 하지만 이건 일반론적인 설명이고 실제 대출 상품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정하지 마시고 여러 대출 상품 조건을 다양하게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대출금리 구조와 종류까지 이해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 감이 오시나요?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기준금리를 고르게 돼요. 고정금리를 할지, 변동금리를 할지, 주기는 얼마로 할지에 따라 기준금리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출 기준금리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아요. 즉,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금리 요소 중에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신용점수라는 게 있어요. 신용점수는 개인의 신용도를 수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연체, 대출, 카드 사용, 신용거래 기간 등의 정보를 통해 평가하는데요. 대표적으로 KCB 신용점수와 나이스 신용점수가 있어요. 평가 항목과 가중치는 조금씩 다른데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항목이 궁금하다면 이전에 설명한 영상 참고해주세요. 점수가 높을수록 은행에서는 돈을 잘 갚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낮은 이율과 더 큰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신용점수를 무료로 쉽게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수를 높이는 것도 엄청 간단해졌어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토스, 카카오뱅크 등에서 간편하게 신용점수를 조회할 수 있고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동의만 해주시면 신용점수를 올려볼 수도 있어요. 다만 경우에 따라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보다 근본적으로 신용점수를 개선하고 싶다면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을 잘 관리하는 게 좋은데요. 절대로 연체를 해서는 안 되고요. 연체를 바로 해결하더라도 연체 기록은 관리되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 대출보다는 하나의 대출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2금융보다는 1금융을 사용하시고요. 현금 서비스도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당연히 대출금은 줄여나갈수록 좋고요.
보통 여기까지는 많이 아시는데 비금융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해드리려고 해요. 은행에 있을 때 제가 관련 업무를 해서 좀 아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게 됐다면 이전까지 금융거래가 많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금융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다 낮은 점수를 줬어요. 근데 이제는 비금융 정보라고 해서 통신정보, 구매정보 등을 활용해서 이 그룹을 더 세분화하고 좋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용점수를 높여줘요. 특히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이 이 분야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는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선택 항목으로 있는 비금융 정보 조회도 꼭 체크하셔서 가치 평가 받아보세요.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우대금리도 꼭 챙기세요. 보통 급여이체, 카드 사용, 자동이체 등록 이런 것들을 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크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니까 이거 하고 금리 낮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쓰고 있는 대출 금리를 낮추고 싶다면 이것 말고도 두 가지 방법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신용점수를 높이고 나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에요. 말 그대로 내 신용 상태가 좋아졌으니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 조건을 은행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도해보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받아들여진다면 온라인으로 바로 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제외되는 대출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은행을 들어갈 때만 해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 돼서 되게 번거로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버튼 몇 개만 누르면 해볼 수 있더라고요.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대출을 다른 대출로 옮기는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금리를 평균 1.6%포인트 낮춘 방법인데요. 정부에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라는 걸 구축했어요. 지금 받은 대출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쉽게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까지 모두 가능하니까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조회해 보세요. 다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 등은 대상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링크 걸어 드릴게요. 각 플랫폼별로 제휴된 금융회사 개수, 대환할 때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다른 영상보다 더 단순하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나요? 요약하자면 대출금리의 구조와 종류를 말씀드렸고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방법, 금리 인하 요구권과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활용해서 대출금리를 낮추는 법까지 소개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대출금리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어요. 구독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작은 이벤트라도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인데요. 정리가 되면 공유 드릴게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분의 더 똑똑한 금융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